예, 안녕하십니까. 신동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 강의 부분 요번 학기 강의 마지막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두 번은 여러분들한테 이미 고시한 대로 우리가 줌으로 강의를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제 강의 부분은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해드릴 부분은 666페이지에서요. 666페이지에서 686페이지까지입니다.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걸 읽어보면은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저도 반복해서 여러 번 읽었는데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이 내용 자체의 어떤 그 부분은 굉장히 추상적인 부분이 많아서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데 익숙해지면 자연히 할 수 있는 부분 인 측면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안에 보시면 여러 개의 프로그램 사용법이 좀 나와 있는데요. 제 강의 부분에서는 이 프로그램 사용법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좀 이번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총 세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NCBI에 있는 바이오시스템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이오 그리드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일본에서 유지하는 데이터베이스인데 KEGG라는 게 있습니다. 교토 엔사이클로피디아 오브 진스 앤드 지놈스라는 거.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온라인상에서 현재 이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2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초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 부분이 좀 숙지가 돼야 그 사이 쭉 앞에서부터 읽어보시면은 나머지 부분이 어렴풋하게라도 이해가 될 거예요. 이 안에 이 펑크셔널 제너믹스 부분, 특히 제가 오늘 강의하는 부분은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수준이 높은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 그래도 좌절하지 마시고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되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데이터베이스 부분을 집중해서 여러분들 먼저 이해를 하시면은 이해가 좀 그래도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리는 부분 666페이지부터 쭉 이렇게 얘기가 전개가 되는데 이거 한번 읽어 보시고요. 668페이지를 오시면은 Functional Genomics and DNA Integrating Information 이라는 부분이 있죠. 가장 위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 파라그래프, 요 섹션을 좀 읽다 보면 NCBI의 바이오시스템스라는 부분이 나올 텐데 이번 챕터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부분은 온라인상에서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베이스인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제 한 학기 동안 제 강의를 들으면서 바이오인포메틱스 관련한 데이터베이스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NCBI에 있는 진뱅크 여러분들 얘기 들으셨을 테고 또 블라스트나 이런 건 아직 안 배웠는데 그거는 조만간 제 다른 대학원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충을 해드리게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섹션,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강의하는 이 펑셔널 제노믹스 부분, 오늘 제가 강의하는 부분에는 데이터베이스가 나와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 배우셨던 그 DNA나 아니면 프로테인이나 아니면 RNA 시퀀스에 대한 부분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블라스트라든가 아니면은 진뱅크라든가 이런 거는 주로 여러분들 그 페어와이즈 얼라이먼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블라스트 서칭을 하잖아요. 블라스트 서칭을 주로 해서 어떤 서열하고 어떤 서열이 가장 가까운가 그리고 초보적인 필로제네틱 트리를 그리는 거 이런 기능을 되게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배우시는 이 NCBI 바이오시스템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지난 시간까지 이번 챕터를 배우면서 여러분들은 뭘 배우셨나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DNA 서열을 확인을 하고 프로테인 서열을 확인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결국은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기능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거를 갖다 실제적으로 의학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쓸 수 있지 않겠어요? 그 기능을 모르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죠. 근데 기능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휴먼 제놈 프로젝트가 처음 끝났을 때까지만 해도 이제 인류의 모든 질병은 조만간 다 극복이 될 것이라고 아주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지금 보면은 휴먼 제놈 프로젝트가 완료된 지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요원하잖아요. 언젠가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도 굉장히 요원한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진 서열은 제네틱한 서열 시퀀스는 요즘 굉장히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특정 개체의 전장 유전체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가격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죠. 옛날에 휴먼 제놈 프로젝트 그 하나를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거의 달나라 갔다 올 정도의 말하자면은 돈을 부었다는 건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해요. 몇백만 원 선에서 완전히 옛날 그 휴먼 제놈 프로젝트를 처음에 수행했었던 정도의 어떤 그 그 유전체의 분석이 가능한 시대가 지금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DNA, 뭐 프로테인 서열 다 읽어내는 거 좋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과연 이 서열이 뭘 의미하는가 하는 거, 펑셔널한 부분, 펑셔널 제노믹스 부분은 아직도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고, 따라서 현재 모든 이 관련 이 바이오인포메틱스를 연구하는 분들의 연구 역량은 이쪽에 집중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서열을 읽어내는 거 이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서열을 읽어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는 펑크셔널 제노믹스 쉽게 얘기해서 그 어떤 서열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데 관련이 있는가를 밝혀내는 데 지금 역량이 집중해 있고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펑크셔널 제노믹스로 스토리가 전개가 되면서 이 부분 바이오인포메틱스의 부분이 연구를 하는 부분이 기존의 어떤 그 바이올로지스트 메디컬 사이언티스트의 영역에서 상당 부분 스태티션, 통계학자들하고 바이오인포메틱스, 그 다음에 엔지니어들, 프로그래머들한테 그 역할이 넘어간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실제로 가보면은 현재 바이오인포메틱스를 수행하시는 연구를 수행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펑크셔널 제노믹스를 하고 있고 이 펑크셔널 제노믹스를 하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요즘은 통계학자들도 많지 않아요. 초창기에는 통계학자들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통계학자도 별로 없고 미국 가보면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프로그래머들. 이분들은 바이올로지는 우리만큼 모를 수도 있어요. 메디컬 사이언스는 우리만큼 모를 수도 있는데 하지만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짠다든가 아니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서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바이오인포메틱스 관련해 갖고 최근에 나오는 어떤 논문들을 보면은 정규적인 메디컬 사이언스 혹은 바이올로직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들이 이 논문들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미 엔지니어링 영역으로 넘어가 있는 수준의 논문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물학이나 아니면 의과학을 앞으로도 계속 전공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바이오인포메틱스에 대한 지식은 있어야 된다는 거고 바이오인포메틱스 중에서도 특히 펑크셔널 제노믹스가 중요한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해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쪽 전공을 하시는 분들하고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들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데 콜라보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고요. 일단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책 쭉 읽어보시면 지금 아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일단 터미놀로지부터 알아야지 되고 대충 어디에 뭐가 있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도는 들을 수 있으려면 그 단계까지 올라가는 데만 해도 상당한 공부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실험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바이오인포메틱스의 동향인 프로그래밍까지 가고 알고리즘을 짜고 이건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어떤 단계에 이르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이쪽을 전공하는 엔지니어들하고 같이 일을 하시는 편이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실험실을 끌고 가면서 그런 바이오인포메틱스 안에 있는 엔지니어링을 전공하시는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콜라보레이션을 하더라도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번 제가 강의하는 부분에 크게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지금까지 여러분들 배우셨던 DNA 서열 이런 DNA 시퀀스들이 모여있는 데이터베이스하고 달리 펑셔널 제노믹스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능에 관련된 정보를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들이에요.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는 온라인상에 흩어져 있는 이런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여기 이 책에서 소개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3개를 확인을 하시고 초보적인 그 구조를 확인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된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668페이지 보시면 그 중단 정도 보시면 NCBI의 바이오시스템스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NCBI 안에 여러 가지 우리 바이올로지컬 패스웨이라든지 다른 정보를 갖다가 모아놓은 거고 NCBI라는 게 뭐예요? 결국 앙뜨레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앙뜨레가 뭔지는 아시죠? 그 여러분들 NCBI 안에 보면은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보면 앙트레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 앙트레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 NCBI 바이오시스템스라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항상 이 앙트레 시스템하고 연동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연동을 원클릭하면 글로 바로 연결되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 데이터베이스가 점점 커지고 그 데이터베이스가 미국에 있는 NCBI라는 기관 안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의생명과학의 힘이죠. 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한 국면에서도 왜 백신,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라든지 이런 게 미국에 있는 기업들한테서 나오는가? 결국은 이런 힘이에요. 바이오인포메틱스 관련된 힘. 이게 결국은 그런 작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어느 나라에 이런 센터가 있고 어느 나라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고 있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할 만한 인텔리전스가 있는 능력이 되는 캐패시티가 되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 많이 모여 있는가? 그런 나라가 결국은 백신을 개발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 책에는 669페이지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 바이오 시스템스라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게 돼 있어서 제가 직접 그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 갖고 캡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 화면, 이 슬라이드의 오른쪽 화면에 보이는 그림이 이거는 구글 상에다 바이오 시스템스 NCBI 치면 바로 나와요.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 클릭해서 들어가십시오. 제가 따로 주소는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들어가면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는 그림과 같은 이런 그림이 보일 거예요. 이게 바이오 시스템스의 초기 화면입니다. 초기 화면인데 여러분들 이 구조를 잘 보세요. 구조를 보시면 이 바이오 시스템스라는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뭐가 존재하느냐 하면은 어떤 것들이 존재하느냐 하면은 패스웨이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패스웨이 다이어그램. 잠깐만요. 제가 미안합니다. 이걸 꽂고 해야지 되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미안합니다. 와콤 이걸 꽂고 시작을 했었어야 제가 되는데 그냥 지금 꽂을게요. 예, 다 됐어요. 예, 미안합니다. 예,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요 그림이 있죠. 요 그림이 바로 요거예요. 패스웨이 다이어그램이라 된 거. 여러분들 그 바이오 시스템스라 되어 있는 요 화면, 요 부분 있죠. 여기다가 아라키도닉 애시드 메타볼리즘이라고 클릭해 보십시오. 그러면 요 화면이 떠요. 요 초기 화면이 뜨는데 여기 보시면 아라키도닉 애시드 메타볼리즘에 대해 설명이 쭉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 바이오 시스템스라는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NCBI 안에 구축된 바이오 시스템스라는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구축되어 있는 펑셔널 제노믹스에 관한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일 위에 이 첫 번째 그림이 뭐냐 하면은 패스웨이 다이어그램이에요. 아라키도닉 애시드 메타볼리즘에 관련된 패스웨이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는 클릭하면 화면이 커지고 그 다음에 요 각각의 요 패스웨이를 구성하는 요 성분들 있죠. 요것들이 이 화면이 커지면은 클릭하면은 거기에 대한 정보로 또 넘어갑니다. 아까 NCBI 안에 있는 앙트레 시스템하고 연동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앙트레 시스템하고 연결돼요. 굉장히 정보가 유용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가장 현재 업데이트 되어 있는 어떤 특정한 패스웨이, 바이오케미칼한 패스웨이에 대한 또 파마콜로지컬 패스웨이에 대한 가장 업데이트된 정보, 믿을 만한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아래 보시면 이제 레코드 리스트 해가지고 있잖아요. 진에 대한 정보가 있고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있고 스몰 몰레큘에 대한 정보가 있고 모두 다 이 아라키도닉 애시드 메타볼리즘에 관련된 정보들이죠. 그게 아래쪽으로 쭉 스크롤 하시면은 쭉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각각 치면은 각각에 대해서 쭉쭉 들어갑니다. 이런 지인들이 결국은 이 아라키도닉 애시드 메타볼리즘하고 관련이 된 지인들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쭉 더 내려가시면은 뭐 related biosystems 그 다음에 citation까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NCBI 안에 있는 이 바이오시스템스라는 이 구조물을 통해 가지고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바이오 시스템스 여러분들 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NCBI 안에 있는 바이오 시스템스 데이터베이스를 들어가셔서 이 과제 첫 번째 과제를 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과제의 내용은 뭐냐면은 본인이 관심이 있는 메타볼리즘을 임의로 고르셔서 그 다음에 서칭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NCBI 바이오 시스템스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검색하고 그 검색 결과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과제가 총 3개가 나갈 텐데 오늘 강의록이 지금 나간 게 조금 늦었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 마지막 시간은 넉넉히 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줌 강의가 2번 있으니까 그 2번째 줌 강의 끝나는 날까지 제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 말까지가 되면 되겠죠. 다음 주 금요일쯤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강의 끝날 때 이 과제를 제출해야 되는 마감 날짜를 알려드릴게요. 시간이 모자라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지금 설명드린 게 668페이지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669페이지에 F링크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걸 한번 쭉 그냥 읽고 넘어가십시오. 읽고 넘어가시고요. 670페이지에 보시면은 프로테오믹스 어프로치스 투 펑셔널 제노믹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부분도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되는데 672페이지까지는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 넘어가시고요. 672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프로테인 투 프로테인 인터액션이라는 게 있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배우시는 결국은 이 강의록이 전부 다 바로 이런 전부 다 바로 이런 프로테인 투 프로테인 인터액션에 관련된 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테인 투 프로테인 인터액션이라는 거 여러분들 설명을 하시려면 결국은 뭐냐 하면은 아까 여러분들 보셨던 그 패스웨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런 패스웨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단백질에 다른 단백질을 결합한다든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그게 아고니스트든 안타고니스트든 간에 이런 단백질과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이 전체 바이오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패스웨이 이런 거 연구하실 때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 패스웨이에 대한 어떤 패스웨이에서 어떤 패스웨이가 아고니스트다, 안타고니스트다. 그리고 어떤 단백질하고 어떤 단백질이 서로 연관이 있다, 없다. 이거가 결국은 여러분들 있다면은 서로 간에 어떤 코릴레이션이 있을 것인가. 이거 연구하는 게 결국은 그걸 밝히는 게 여러분들 실험이잖아요. 근데 그 실험을 한번 여러분들은 그 실험 하나 해갖고 결론하고 내고 말지만은 그 결론은 전체 어떤 바이올로지, 전체 메디컬 사이언스에서 본다면 아주 작은 일부분이잖아요. 그 일부분이 되는 그런 전체의 정보들이 쌓이고 해서 거대한 하나의 어떤 의학적인 메디컬 노리지가 되는 건데 이 메디컬 노리지를 개별적인 실험 결과를 통해서 수십 개, 수백 개가 반복이 된 그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 펀메드나 이런 데 들어가서 어떤 특정한 단백질 이름을 한번 쳐보십시오. 서칭돼서 나오는 거 보면은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출발된 실험이 뭐 진짜로 사이테이션 넘버가 높은 경우에는 수백, 수천 개씩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정리를 하겠어요? 실험들마다 전부 일관성 있게 나오면 모르지만 어떤 실험들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의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결국은 이 개별적인 실험을 하는 거는 그 실험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메디컬 노리지를 축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개별적인 어떤 논문을 갖다가 전부 모아서 그걸 분석해서 하나의 큰 메디컬 노리지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 실험의 목적이 아니겠어요? 이 부분이 지금까지는 단일한 실험이 굉장히 목적이었는데 이게 너무너무 지금 정보가 증가하고 또 그 다음에 DNA 서열, 단백질 서열도 너무너무 증가하고 하다 보니까 과연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 개의 집단, 여러 개의 연구 단위들이 보고한 이런 메디컬한 리포트들을 어떻게 모아서 너리지로 전환시킬 것인가 하는 게 사람들한테 상당한 관심 분야가 되는 거예요. 옛날처럼 뭐 논문 하나가 나오고 끝이 아니고 지금 막 수백 수천 개가 나오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정보를 모아놓는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기 시작한 겁니다. 프로테인 인터액션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런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배우시는 펑셔널 제노믹스의 데이터베이스들은 전부 그런 기능을 위해서 지금 수립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을 들어가시면은 어떤 단백질과 단백질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가장 업데이트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걸 아시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들 연구를 하는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필요하게 되겠죠. 그죠? 지금까지는 실험 하나 하는데 급급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점점 이제 수준이 올라가면은 전체 실험 여러 개의 복수의 실험이 있는 걸 위에서 내려다보고 조망하면서 연구를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여러분들 포닥이 되고 교수가 되고 하면은 그런 레벨까지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672페이지 그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결국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까지 쭉 나와 있느냐 하면은 675를 넘어서 676페이지 프로테인 투 프로테인 인터액션 데이터베이스 이 부분까지 얘기가 전부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단백질은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있죠.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있고 다른 단백질 혹은 다른 바이오 몰레큘들하고 서로 반응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 네트워크를 밝혀내는 것이 우리 임무라 이겁니다. 근데 네트워크를 밝혀내는 것은 하나의 단일한 실험만으로는 되지 않죠. 수십 수백 개의 실험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네트워크를 밝혀내는 건데 그 정보들이 다 한 군데 모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테인 인터액션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는 요거 대표적인 게 지금 바이오그리드라는 게 있어요. 이 바이오그리드에 대한 설명이 677페이지 보시면 테이블 14.2하고 피겨 14.20에 나와 있는데 이게 아주 소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만 읽어갖고는 이해가 굉장히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 바이오그리드라는 사이트를 소개를 시켜드리고 오늘 강의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제가 리퍼런스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나실 때. 그거 읽어보시면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그래서 지금 뭐 프로테인 인터액션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뭐 여기 보면 50만 개의 인터액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되어 있잖아요. 그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 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다는 것이고 매뉴얼리 아노테이트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이 말이죠. 지금은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걸 해요. 데이터 마이닝 아시죠? 데이터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걸 하면은 온라인상에 흩어져 있는 텍스트 중에서 자기가 필요로 한 거를 갖다가 기계적으로 이렇게 컬렉션 해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테크닉이 요즘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이 바이오인포매틱스 분야에 들어가시면 텍스트 마이닝 하는 게 왜냐하면 사람이 일일이 다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펑셔널 제노믹스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들 있잖아요. 제가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드린 데이터베이스들은 대부분 다 매뉴얼리 사람이 직접 보고 판단해서 수집해서 집어넣어 놓은 데이터베이스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품이 많이 들었겠어요. 전부 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은 지금 굉장히 만들어진 지도 오래됐고 대체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일일이 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설사 이거를 기계적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해서 불러왔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데이터베이스 넣기 위해서는 사람이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건 기계적으로 다 이렇게 하비스트 해온 거니까 사람들이 다 굉장히 품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라 가지고 여기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은 전부 역사가 굉장히 유구하고 지금도 사이테이션이 굉장히 많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바이오그리드라는 게 있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어디 몇 페이지냐면 677페이지 부분입니다. 이 사진은 그냥 제가 여러분들 그냥 좀 쉬어가는 페이지로 이렇게 넣어놨는데 제가 미국 연수 갔을 때 콜로라도에 있었어요. 콜로라도에 주립대학에 안슐츠 병원이라는 하스피털이 있었는데 여기에 바이오인포매틱스 팀에 제가 1년 반 정도 있다가 왔습니다. 근데 그 팀이 그렇습니다. 거기는 여러분들 이제 랩이 웨트랩이라는 게 있고 드라이랩이라는 게 있잖아요. 웨트랩이라는 건 여러분들 전통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실험실에서 수행하는 여러 가지 실험을 이제 웨트랩이라 얘기하고 드라이랩이라는 거는 그런 실험 없이 이제 자기가 컴퓨터만 가지고 작업을 하는 소위 얘기하는 바이오인포매틱스가 되겠는데 이 대학 같은 경우에는 웨트랩은 완전히 코어 파실리티가 돼 있어 가지고 독립해 있어요. 각각 개별 실험실에서. 그래서 그 실험실 그 코어 파실리티에서 실험을 하는 테크니션 분들이 따로 계시고 각각의 연구실은 실험실 웨트랩 없이 드라이랩만 남아있는 실험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있던 데도 제가 바이오케미스트리 쪽에 제가 연수활동의 절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온콜로지 파트에 또 절반이 있었는데 두 랩이 모두 다 웨트랩이 없었어요. 모두 다 드라이랩만 있는 랩이었는데 그 랩에는 근무하시는 계시는 선생님들이 전부 다 바이오인포매틱스 전공자이고 프로그래머
소위 얘기하는 알고리즘을 짰을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미국에는 그런 랩들이 굉장히 많아요. 드라이 랩 전공하는. 그러니까 이 데이터의 분석 능력이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뭐 저야 뭐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이제 지금 이제 30대 여러분들 이제 이쪽 메디컬 사이언스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은 바이오인포메틱스에 대한 관심을 그거를 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성장할 수가 없어요. 미국 쪽에서 지금 바이오인포메틱스 특히 바이오 쪽이 강한 가장 큰 이유가 바이오인포메틱스가 너무 강해요. 그쪽이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은 바이오 메디컬 사이언스로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의 진로를 정하셨다면 바이오인포메틱스에 대한 관심은 절대로 손에서 놓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어요. 여기가 참 좀 괜찮은 랩이 많았습니다. 유능한 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있었던 데가. 자, 그러면은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바이오 그리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바이오 그리드라는 것도 여러분들 그냥 인터넷에 구글에서 구글링해 갖고 바이오 그리드라고 치시면은 바로 한 번에 연결됩니다. 워낙 유명한 사이트라. 요게 지금 여러분들 오른쪽에서 보시는 요 그림이 이 바이오 그리드의 초기 화면이에요. 초기 화면이나 요게 아마 딱 뜰 텐데 이거는 뭐 쭉 설명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프로테인 인터액션의 데이터베이스예요. 모든 인터액션의 데이터 세트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타이핑을 딱 하면은 이제 거기다 정보가 쭉 뜨게 되는데 요걸 한번 쳐보시면은 뭐라고 뜨느냐 하면은 요걸 딱 치면은 이제 그 다음 화면으로 딱 넘어가죠. 넘어갑니다. 치면은 이제 나오는 리절트 화면이 이런 화면이에요. 여기 STX1A라는 이게 이제 프로테인이죠. 요 프로테인 이름이 뜨고 요 프로테인하고 반응하는 프로테인들이 여기 쫙 뜹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얘네들이 임의로 띄우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모든 그 논문 서칭이 되고 확실한 에비던스가 있는 것들만 여기 지금 순서대로 쫙 띄우는 거예요. 순서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죠.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고 이게 인터액터라고 하는 게 이 프로테인 아까 지금 이게 프로테인 인터액션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단백질하고 관련된 단백질 리스트가 여기 쭉 뜨는데 이 단백질을 이게 수십 수백 개 아니겠어요? 이 수십 수백 개가 과연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하고 있는가 하는 거를 보려면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네트워크라 되어 있는 걸 클릭을 하시면은요. 예,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은 677페이지 그림 14.20에는 이 그림이 나와 있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STX1A라는 거를 이 바이오 그리드에다 넣고 치면은 이거보다도 훨씬 복잡한 화면이 뜹니다. 그동안에 데이터가 벌써 더 늘은 거예요. 더 늘어서 계속 느니까 데이터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면은 제가 직접 들어가고 찾아갖고 여기 올렸거든요. 좀 보세요. 예, 이렇게 많은 거예요. STX1A라는 단백질하고 인터액션을 하는 단백질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고 요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레이아웃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 레이아웃을 바꿔주면은 4가지 정도로 다른 형태의 레이아웃이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바꿔가면서 한번 확인을 직접 하세요. 재밌어요. 이거 해보면 굉장히. 요거는 이제 다른 그 레이아웃으로 보신 거고 요게 지금 여러분들 처음에 서칭했던 키워드로 들어간 단백질이고 나머지 요것들이 전부 다 지금 다른 단백질들이죠.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를 서로 이렇게 줄로 이렇게 쭉 연결해서 보여준 거고요. 예, 요거는 또 다른 레이아웃으로 본 지금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요 가운데 여러분들 키워드가 있고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과제가 나가겠습니다. 본인이 관심이 있는 단백질을 바이오그리드에서 이미 단백질을 검색을 하고 그 네트워크를 지금 있었죠. 그게 4가지 모양이 있는데 그 4가지 모양을 각각 다르게 얻어서 그걸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하신 게 682페이지까지 이제 읽어 오셨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682페이지 중단 보시면은 Pathways, Networks and Integration에서 Bioinformatics Resources 이렇게 되어 있죠. 요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쭉 아래쪽 읽어 내려가시면은 KEGG라는 데이터베이스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게 뭐의 약자냐면은 Kyoto Encyclopedia of Genes and Genom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름에서도 쿄토가 들어가 있으니까 일본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근데 일본 데이터베이스 중에서는 최근에 초창기에 NCBI 만들어질 때 유럽에서도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 NCBI의 카운터파트 유럽에서도 하나 만들어지고 일본에서도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대단하죠. 그렇죠? NCBI라는 게 현재 지금 거의 바이오인포메틱스를 주도하고 있는 기관인데 처음 만들 때 NCBI의 카운터파트로 일본하고 유럽에 하나씩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 버블 붕괴 전이기 때문에 이 바이올로지 쪽에서도 위세가 대단했어요. 그 학문적인 영향력이.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일본 쪽에도 하나 만들어지고 최근에는 이제 중국의 죄송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그냥 진행할게요. 저 개를 저희 지금 조용히 하기가 좀 그러네.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갑자기 흥분해서. 아무튼 그 일본의 그때 위세가 아주 대단했었는데 그 일본에 있는 그 당시에 어떤 그 바이오인포메틱스 관련 기관들이 지금은 굉장히 위세가 많이 꺾여서 사실상 이제는 NCBI나 이런 미국 쪽이 주도하고 있는 그 학문적 흐름에 지금 쫓아가지는 못하고 있죠.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 이 KGG라는 것도 상당히 오래됐어요. 오래된 데이터베이스인데 이건 아직도 굉장히 유효합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일본의 바이오인포메틱스 관련 데이터베이스 혹은 온라인 서버 중에서는 가장 인용 빈도가 높고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안에 보시면은 이제 뭐뭐 담겨 있냐면 메타볼릭 패스웨이에 대한 정보가 주로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데이터베이스예요. 여기 보이시죠? 다 데이터베이스들인데 이게 역시 일본답게 손으로 다 그림도 손으로 다 그렸어요. 손으로 그림을 다 그리고 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다 그리고 했으니까 뭐 당연히 뭐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도 다 사람이 다 일일이 다 데이터베이스를 찾아서 집어넣었겠죠. 현재는 지금 이걸 대체할 만한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미국 쪽에서 아까 여러분들 보셨던 거 바이오 시스템스라는 것도 이 KGG에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현재 이런 유의 어떤 펑셔널 제노믹스에서는 가장 유용한 데이터베이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KGG는 여러분들 자주 들어가실 기회가 바이오인포메틱스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한은 굉장히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주로 뭐에 대한 정보가 있느냐 하면은 메타볼리즘, 제네틱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엔바이로멘탈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셀룰라 프로세스, 휴먼 디지즈, 드럭 디벨롭먼트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여기 보면 드럭 있고 디지즈 있고요. 네트워크 있고 엔자임 있고 진 있고 제놈 있고 브라이트, 패스웨이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은 뭐 일목요연하죠. 그죠? 이거 클릭하면 바로 다음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KGG에 있는 카테고리의 이름들이고요. 시스템, 지놈, 케미칼, 헬스. 요것만 봐도 이제 카테고리가 뭔지를 이해를 하셨을 테고 각각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들이 있는데 아까 여러분들 좀 전에 보셨던 시스템에 관련된 건 패스웨이, 브라이트, 모듈. 지놈에 관련된 건 지놈, 진, SSDB, 오르솔로지. 그 다음에 오르솔로지라는 건 펑셔널 오르솔로그에 대한 거예요. 오르솔로그라는 게 뭔지 아시죠? 서로 다른 스피시스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들이 바로 오르솔로그인데 그 오르솔로그에 대한 정보가 모여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케미컬 컴파운드는 뭐 글라이칸, 리액션 뭐 이렇게 쭉 돼 있고요. 헬스에 관련된 건 디지즈가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 드럭에 대한 것도 있고 엔바이러먼트에 대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베이스들이 쭉 이렇게 돼 있다. 포함이 돼 있다. 그걸 아시면 되고 요 하나 누르시면 그냥 글로 들어갑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로. 그래서 지금 아까 여러분들 보셨던 것 중에서 KGG 패스웨이 데이터베이스를 들어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키워드를 넣는 화면이 있고요. 여기 보면 KGG 패스웨이에 대한 설명이 쭉 돼 있죠. 매뉴얼리 들어온 이게 손으로 직접 그렸다는 얘기예요. 패스웨이 맵. 우리의 뭐에 대한 정보냐 하면은 몰레큘라 인터랙션, 그러니까 결국 프로테인 인터랙션이거나 아니면 뭐 다른 프로테인의 케미칼의 인터랙션이거나 이런 인터랙션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데 메타볼리즘, 지네틱, 엔바이로멘탈, 셀룰라, 오르가니즘 이런 게 다 들어있다 이겁니다. 휴먼 디지트도 있고 드러그도 있고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바이오인포메틱스 하는 이유 아니겠어요? 질병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약을 개발하고 이런 바이오인포메틱스에 대한 목적이 가장 잘 발휘된 게 바로 이번 그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의 백신 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축적이 되어 있어야 결국 그런 것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맨바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우리도 결국은 나중에 이쪽을 좀 주도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계속 제가 작업을 좀 더 써볼게요.
자, 이게 아까 여러분들 보셨던 것 중에서 글로벌 패스웨이입니다. 글로벌 패스웨이. 아까 여러분들 보셨던 좀 전 화면에 보시면 거기 글로벌이라고 있어요. 글로벌이라고 딱 나올 텐데 그 글로벌 패스웨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쫙 뜹니다. 쫙. 전체 이게 지금 뭐냐 하면은 카보하이드레이트 메타볼리즘에 대해서 다 뜬 거예요. 이게 지금 카보하이드레이트 메타볼리즘에 대해서 다 떴는데 일일이 다 사람이 쳐놓은 거죠. 쳐놓는데 이 하나하나의 노드하고 정보는 클릭을 하면은 다음 거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박스가 있죠. 체크박스가 있는데 이 체크박스를 클릭해 주면은 이 전체 글로벌한 네트워크 안에서 이 글라이코라이시스 부분이 어딘가 하는 게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돼가지고 딱 떠요. 하이라이트가 돼서 한번 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이렇게 따다닥 눌러주시면은 재밌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왜 이런 주장을 하는가,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는가에 대한 리퍼런스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안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편하겠죠, 그죠? 자, 조금 전에 보셨던 그 화면은 메타볼리즘의 글로벌 오버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제 들어가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첫 번째 좀 전, 두 장 전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디지즈라고 있죠. 그 디지즈 부분 쪽 보시면은 알츠하이머에 대한 게 있습니다. 이 알츠하이머를 딱 클릭을 하시면 이 화면이 열려요. 여기도 보면은 이 왜 알츠하이머에 관련된 여러 가지 패스웨이를 쭉 다 그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려놨는데 이 하나씩 클릭하면은 다 거기에 해당 왜 이런 주장을 하는가에 대한 게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이 박스 하나하나 클릭하시면 이 부분에 대한 게 어느 부분인가 하는 게 여기 따따따 나옵니다.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시그널링 패스웨이 부분도 여기 정보가 다 있고 각각 누르면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부분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요 체크박스 찍으면은 그 부분이 어딘가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건 마찬가지로 이제 KGG 아까 있었던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진스에 관련된 거예요. 여기다가 쳐놓으면 C포스라고 제가 쳐놨는데 요거 한번 딱 치면은 그 다음 화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결과물 중에 하나를 클릭하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요. 예, 이런 걸로 이제 호모사피엔스의 아까 제가 C포스 쳤잖아요. C포스 쳤고 그 다음에 모티브 나오고 포지션이 어디 염색체에서 포지션이 어디다 아미노애시드 시퀀스 뉴클레오타이드 시퀀스 요런 거는 뭐 NCBI 진뱅크에서 다 되니까 뭐 그렇게 뭐 감동적이라고는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여기서 세 번째 과제 나가겠습니다. 본인이 관심이 있는 메타볼릭 패스웨이를 하나 결정을 하시고 이를 KESS에서 검색을 해서 글로벌 패스웨이, 아까 글로벌 패스웨이 전체 다 나온 거 보셨죠? 그 그림, 그 패스웨이를 얻어서 제출하시면 돼요. 이게 세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강의에 관련된 거는 아까 이 책에 지금 이렇게 하면 686페이지까지 되게 끝이 났어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소략해서 아마 책만 봐가지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테고 시간이 되시면은 제 강의록만 지금 들어도 과제 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다만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논문을 제가 3개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따로 메일을 통해서 제가 제공을 해드릴게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보시면은 그래도 이 책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과제 3개 나간 것은 제가 요번에 지금 강의록이 좀 늦게 나갔기 때문에 이번 주에 그 줌 강의가 한 번 있고 다음 주에 줌 강의가 수요일 날 한 번 있죠. 그 수요일 날 강의가 있는데 그 수요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주말까지입니다. 다음 주 주말까지. 다음 주 일요일 저녁 6시까지 오늘 했던 이 과제 3개를 주시면 되겠어요. 시간은 넉넉하죠. 그죠? 여러분들 발표도 있고 하니까 제가 좀 시간을 넉넉히 드렸어요. 다만 여러분들 성적 내는데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요번 주 말고 다음 주 주말, 다음 주 일요일 날까지 과제 제출은 시간을 반드시 엄수하셔야 됩니다. 저녁 6시까지예요. 아시겠죠? 예,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며칠 좀 업로드가 늦었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